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5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요즘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좀 불려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건데요. 이거 오늘 확실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5월은 결혼식이 참 많은 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결혼식보다 옛날 결혼식이 더 재밌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라진 그 시절 청춘 남녀의 이 결혼식 풍경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면 금지 조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건 뭐 지나친 통제라며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요. 결국 이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거군요. 그렇게 된 셈이죠. 앞서 지난 16일 정부가 이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그리고 전기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당장 엄청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저렴한 물건을 찾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비판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비판들이 쏟아지자 어제 브리핑을 열어서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조치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위해성 조사를 통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서만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정한 그 80개 품목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이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강조한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원천 차단,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유모차 제품을 직구로 구입하려면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이렇게 국내에 직구로 들여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위해 물질이 검출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금지된 제품이 만약에 이 모델 제조사가 KC 인증을 다시 통과를 하고 이걸 정부에 확인시키면 나중에 이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다 근절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정책을 발표할 때 질르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이른바 대통령으로 사랑을 받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원들을 가스라이팅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사랑을 받아왔던 훈련사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놀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으로 많이 접했던 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확산된 얘기인데요. 강형욱 씨가 아내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과거 직원들의 혹평 이야기가 이어진 겁니다. 한 구직 사이트에 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기업 평점이 5점 만점에 별점 1.7점 이런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이 과거에 일한 직원들이 가혹한 후기를 남긴 것들이 알려진 건데요. 한 글쓴이는 이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녔다라고 하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피해를 호소를 했고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의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 후기에서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개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개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악평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상반되는 묘사가 아주 충격적인데 네. 강영욱 씨의 입장은 뭡니까? 아직까지 별도의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강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공식 SNS는요, 작년 12월 12일 이후로 올라온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 SNS나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채널에서 별도의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업체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직원들과의 불화로 폐업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누리꾼들이 강 씨의 SNS 등에 찾아가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대로만 보면 전 직원들의 얘기만 보면은 방송에서 우리가 본 건 과포장돼 있는 이미지다 뭐 이런 건데 네네. 빨리 무슨 입장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최근 K푸드, 외국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번에는 라면입니다. 저도 라면 정말 좋아하는데 이 외국에서 라면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역대 최고치 수출액을 돌파했다는 오. 소식입니다. K라면의 매운맛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월간 무려 1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으로 무려 1,470억 원인데요. 1,000억 원이 넘는 라면이 외국으로 수출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보더라도 수출액이 무려 46.8%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라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운 음식을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니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삼양식품이요, 이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매출액 3,85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시가총액이 라면 업계 1위인 농심을 처음으로 제쳤다고 와. 합니다. 예, 우리나라 라면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게 SNS를 통해서도 입증이 된다면서요. 네, 미국에서는 이 매운 거 정말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의 한 소녀가요, 생일 선물로 뭔가를 받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는 영상이 SNS에 화제가 됐는데 맞아요. 바로 보시는 저 영상인데 애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 선물이 뭐냐면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아니, 불닭볶음면 먹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받아서 저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괜히 뿌듯한데요. 영상이 조회수 무려 1억 회 이상을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니까 삼양식품 측에서 직접 미국을 찾아가서 불닭볶음면 150상차나 어우. 깜짝 선물로 전달을 했다고 네. 합니다. K-팝, K-드라마 영향으로 인기가 상승한 이 K-라면의 글로벌 신드롬이 네.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닭볶음면 선물 받아서 울고 저거 먹으면서 또 울 걸 매워.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차량 입구를 막는 이른바 민폐 주차 차량. 그동안 논란은 많이 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정말 골머리를 앓는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견인 조치를 취하면서 강경 대응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누리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런 민폐 주차 차량을 견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막 며칠씩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이게 지난 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30대 운전자가 아파트 진입로에 자기 차를 떡하니 주차해놓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입구 진입을 막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해버렸다는 건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앞에 야, 지금 아이고. 승합차 주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 승합차 때문에 진출입이 어려워지니까 경찰이 견인차를 불러서 강제로 경찰서로 옮겨서 이 차량을 압수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저희도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참 네네. 답답했잖아요. 맞아요. 난 조금 잘한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게 사유지라서,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거라서 이동을 못 시킨 거였어요. 맞습니다. 이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댄다고 하면 원래는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린다든가 과태료 처분, 뭐 강제 견인 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이 아파트 안의 사유지는
이런 어떤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거나 행정처분을 강제처분으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현장 CCTV 영상 또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서 이 정도 사안이라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신속하게 이동 조치를 한 건데요. 운전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자 긴급 압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에 법원으로부터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민폐 주차를 견인할 수 있는 확실한 선례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제 좀 저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며칠씩 그냥 박아놓고 차 빼지도 않고 네.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 소만입니다. 여름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는 절기인데요. 절기에 맞게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출근길 안개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전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보다 짧아서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네, 중북부 지역은 낮까지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어서요. 작은 우산 챙기시거나 잠깐 비를 피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면 남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등산객분들은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낮 기온입니다. 남쪽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아서 덥겠는데요. 청주는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집니다. 대기질도 무난할 걸로 보여서요. 봄의 끝자락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진택 기자, 요즘 뭐 전기차 위기론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전기차 판매량 둔화된 현상을 두고 업계의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 살 사람들이 이미 다 샀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아니다, 전기차 캐즘의 영역에 도달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 캐즘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캐즘이 뭐지? 캐즘. 캐즘. 모르겠어요. 예. 뭘까요? 예, 이 캐즘이라는 게 이제 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요, 예, 신기술이 대중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래프인데, 먼저 유행을 선도하는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댑터가 이제 제품을 먼저 구매하면, 그 다음에 대중들이 쓰는 제품을 주로 쓰는 그 주류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들어서기 전에 그 캐즘이라는 이 주류 시장이 들어가기 전에 일시적인 그 침체기가 생기는데, 예, 전기차도 이제 이런 캐즘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캐즘의 벽을 넘지 못하면 한때 반짝 유행했던 뭐 그런 제품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기존에도 이런 제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요. 캐즘을 뛰어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륜 전동차 세그웨이가 있습니다. 2001년에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미래형의 뭐 이동수단이다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가격 비싸죠. 그다음에 안전성 논란 때문에 20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단종이 돼버렸어요. 반면에 김치냉장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캐즘의 벽을 뛰어넘고 주류 시장에 제대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캐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업체들도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들이 이 캐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동차 회사는 독일의 이 대중 자동차 회사 V사의 얘기인데요. V사는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전기차로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 모델인 I 모델의 경우 수입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획득을 해서
실구매가 기준 4천만 원대에 이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가성비 차를 출시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미국의 G사인데요. 중형 SUV 2모델 전기차를 4천만 원대 가격으로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실구매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처럼 자동차 업계는 가격 할인으로 캐즘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그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에 이어서 국내 상황은 좀 어때요? 국내 업체들은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신차 출시를 통해서 이 캐즘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 K사 3년 만에 상품성 개선 모델, 그러니까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놨는데 요 이 모델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 외모도 업그레이드되고 배터리도 업그레이드 됐는데 전 트림의 가격은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가격이 그대로다. 그래서 많이 호평을 하고 있는데 요 K사의 이 모델은 아주 인기 모델이에요. 2021년도 출시돼가지고 이제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21만 대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모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이나 사양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한눈에 봐도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부는 K사의 새로운 패밀리 룩인 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된 그 주간 주행 등이 눈에 띄고요. 측면부의 휠도 세련된 느낌으로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또 후면부를 딱 보시게 되면 전면부와 같은 날개 형상의 디자인을 적용해서 통일감을 줬습니다. 실내는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돋보입니다. 자, 먼저 파노라믹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디자인됐어요. 또 실내 분위기를 좌우하는 은은한 라이트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다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장 기자님이 이거 실물 보셨죠? 네. 어땠는지 맞죠. 좀 궁금해요. 예. 일단 뭐 기존에도 이 K사의 이 모델이 좀 강한 인상, 좀 스포티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좀 더 스포티해지고 좀 더 강해졌습니다. 이 전면부에 이제 삼각형을 이제 좀 네네. 강한 도형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좀 쓰기가 좀 꺼려지는 도형인데 이 삼각형을 딱 넣어가지고 상당히 강력해진 얼굴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외에 이제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이 배터리가 기존보다 꽤 좋아졌어요. 이 배터리 크기는 똑같은데 배터리 안에 밀도, 그러니까 안에 이제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고급 성분을 쓴 거죠. 그래서 기존에 77.4kWh에서 84kWh로 늘면서 배터리가 더 좋아졌으니까 이제 주행 가는 거리도 더 길어지겠죠. 길어지고. 기존에 475km를 달릴 수 있었는데 이제 494km, 거의 뭐 500km에 육박하는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늘어났는데도 충전 시간이 네. 그대로예요. 오. 10%에서 80%까지 이 급속 충전을 하는데 18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네.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았을 때 3천만 원대로 네. 구입을 할 수 있는 전기차 이것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모델입니다. K사의 소형 SUV 이 모델이 오는 23일 정식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의 공식 출시 가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근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천만 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적용되면 3천만 원대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가격을 듣고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차량 디자인 그리고 스펙도 궁금합니다. 예, 이 외형을 보시면은 이 K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가 이렇게 딱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이제 헤드램프가 양쪽 끝으로 돼서 차가 작은데 상당히 커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컨셉트카를 작년에 선보였던 거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셉트카는 멋있고 이게 양산화되면은 멋이 없어지고 조금 이랬는데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컨셉트카가 멋져.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그냥 실제로 보기에도 눈에 띌 정도로 멋있어요. 상당히 미래적이고 멋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으로만 보는 게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직접 실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자, K사는 이 모델의 실물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얼리 체크인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 6월 중에 전국 15개 지점에서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전기차들이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의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봅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지금 시각 7시 50분 넘어섰습니다. 지금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법도 요점만 콕 집어 알려주시는 강성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죠. 네, 요즘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주제는요. 어르신 평생 연금 드릴게요. 당신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투자 사기입니다. 네, 최근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날리는 피해가 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걸까요? 곶감 빼먹듯이 줄어드는 노후 자금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친구 녀석이 비싼 식당에 가고 비싼 차를 타면서 돈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겁니다. 야, 수철아, 너 왜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겼어? 너 또 당첨됐어? 또 애가 야 현실 모르는 소리 하네. 너 요즘 대세 코인, COIN, 코인 들어봤니? 아이, 그럼 코인 알지. 저 일론 마스크가 이게 나 촌스럽게 코인 아니 마스크는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마스크는 쓰는 거고 코인이란 게 뭐냐면 말이야. 잘 들어봐. 은행 이자보다 더 쏠쏠하게 배당금을 준다 이거야. 어? 자 봐봐. 여기 통장에 얼마 찍혔나 봐봐. 와, 이야 대박. 1,000만 원 했는데 이자가 하루에 20만 원? 하루에? 야, 이런 게 있으면 진작 알려줘야지. 너 혼자 있냐, 치사하게. 알았어. 내가 좋은 정보 알려줄 테니까 딱 좋아. 딱 1,000만 원만 넣어봐. 많이는 투자하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시험 삼아 1,000만 원을 넣어봤는데 정말 하루에 2%씩 돈이 들어오더군요. 자신감이 붙은 저는 퇴직금 5천만 원까지 모조리 몰아 넣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따박따박 들어오던 돈이 어느 날 뚝 끊긴 겁니다. 야, 수철아. 아, 요즘 통장에 왜 돈이 안 들어오냐? 나 퇴직금까지 다 털어놓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야, 너 퇴직금 넣었냐? 난 마누라 몰래 1억 넣었어. 어떡하냐? 1억?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사기는 아니겠지? 난 너만 믿었어. 사기 당했어. 미안해. 나 사실 코인인지 코끼리인지 하나도 몰라. 마누라한테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한 푼이라도 불리려고 했던 게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말다니요. 배당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원금이라도 다시 찾을 순 없을까요? 어떡해. 아니, 사연을 보고 듣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목돈을 가진 시니어들을 노린 불법 투자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려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 고수익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는 코인 투자 사기입니다. 예, 50대 남성 A씨 올해 초 SNS 친구에게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알려준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에 계좌로 돈을 보내면 하루 평균 2.5%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약 1,3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던 A씨는 실제로 매일 수익금이 들어오자 이 점차 투자금을 늘려나갔고요. 그 결과 많을 때는 수익금으로 하루 1,600만 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쵸? 이게 2%, 2.5%가 매일이다. 그럼 이게 1년이면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어마어마.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것처럼 좋은 노후 대비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 이게
사실이 아니죠. 예. 피해자 왜 뜸을 들이세요? 네. 피해자 A 씨도 수익금을 받으니까 이 의심을 덜 하게 됐고 그 무렵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좀 늘려서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요 제안을 받았는데 문제는 거액을 투자한 A 씨가 다시 돈을 인출하려고 하자 네. 이렇게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 어허. 업체 측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그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보증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이제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보증금을 더 내라? 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더 내야만 기존의 투자금을 뭐 돌려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A 씨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집어넣었고요. 그렇게 들어간 돈이 약 10억 원이 넘는 10억 9천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설치했던 투자 앱이 갑자기 앱이 먹통이 되면서 투자를 또 권유했던 SNS 친구까지 잠적을 하자 어머, 어머. 그제서야 자신이 노후 자금으로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그것도 너무 노후 자금을 잃었으니 네. 정말 막막할 텐데 이런 돈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연에서 보시면 일단은 계좌로 돈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장 이 계좌부터 동결을 하든지 가압류라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피해 상황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 수익금을 지급을 해요. 소액 투자를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을 하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신뢰를 사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지급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의 신뢰를 산 다음에 더 큰 투자금을 네. 집어넣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맞아.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수익금을 계속 지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피해자들도 자신이 뭔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라는 이상한 낌새를 차린단 말이에요. 이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쥐어짜내듯이 한 번 더 편취를 하고자 하는 수법이 거액을 인출하려면 보증금 아니면 뭐 수수료, 요즘에는 세금이라는 명목까지 요구를 해서 이만큼만 더 내면 이만큼이나 되는 수익금을 모두 다 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심리를 악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기에는 각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요즘 코인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많아졌다. 꼭 좀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기 피해 유형은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 유형은요. 은퇴 박람회를 빙자한 투자 사기입니다. 맞아. 네, 은퇴를 앞둔 B 씨, 최근 은퇴 박람회나 귀농 박람회 같은 투자 설명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 전도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조합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모 투자 금융이란 이름을 보고 합법적이라고 믿은 B 씨는 조합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투자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업체를 알고 보니까 이름만 그럴싸한 유령 회사였고요. B 씨는 퇴직금을 모두 잃게 됐다. 이게 저는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뭐 은귀투라 그래가지고 네. 은퇴 박람회 있고 귀농 박람회 있고 투자 박람회 있고 이게 보통 이제 5060 이상 되신 분들이 진짜 많이 가는데 가면 진짜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박람회의 핵심은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검증된 회사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증된 회사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건강 정보를 알려준다. 은퇴 이후에 노후 설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이 5060들 시니어분들이 관심 있을 법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척하면서 이 박람회 같은 것들을 여는데 사실상 목적은 결국에는 돈을 편취하기 위한 데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이런 피해가 요즘에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금감원에서도 이렇게 투자 설명회를 통한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광고로 현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60 시니어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현금 흐름이 좀 절실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퇴직금도 어느 순간에는 바닥이 나게 되어 있고 노후 대비가 완벽하게 안 된 분들이 사실상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서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범죄가 진짜 재질이 불량한 게 다단계 형태의 수법까지도 차용을 해서 현혹을 합니다. 주변인들 데려오면 모집 수당을 떼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주변인들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피해자 주변의 소중한 인간관계까지 다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투자 사기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뭐 투자 박람회, 뭐 은퇴 이후에 박람회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뭐 전도 유망한 사업이다. 그렇죠. 그리고 고수익의 배당금을 준다. 이런 건 무조건 의심하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 유형은 유명인의 얼굴을 내세운 투자 사기입니다. 네, 소시적 그 대형은행의 임원 출신이었던 70대 C씨. 예, 주식 투자를 조언해주는 주식 리딩방에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유명한 증권업체 회장, 아유. 예, 그리고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다면서 홍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증 사진까지 보고 믿음이 생긴 C씨는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예, 그러나 그 사진은 모두 조작된 가짜였고 또 유명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유. 연예인이면서 유명인사 뭐 요렇게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조작한 사진들 보면 깜짝 놀라요. 네. 너무 똑같이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근데 더 속상한 건 이런 투자 사기 피해가 유독 중장년층에게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속상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코인, 뭐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따른 피해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코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의 3건 중 1건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고 해요. 이들이 이렇게 좀 코인 사기에 취약한 이유가 아무래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는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면 네. 그 홍보의 어떤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게 전직 대통령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어떤 인증 사진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사진만 보고서 바로 현혹이 되진 않겠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사기 수법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내가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또 이런 신뢰감을 쌓게 하는 그런 가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이런 걸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게요. 이게 탁 접근한 다음에 네. 여기에 돈 누가 넣은지 아세요? 이러면서 쓱 이렇게. 무슨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명함 어디서 구해놨는지 그런 거 가져와서 쓱 들이밀어요. 그러면 이거 확실한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믿게 되니까 되죠. 진짜 속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피 같은 돈을 잃었으니까 네. 신고를 잘 안 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안 많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투자 사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내가 평생 일구면서 별 문제 없이 살았던 이 삶이 이번 한 번 실수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것 스스로는 견딜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너무 싫은 거고요. 가족,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평생 살아가면서 받을 그 비난에 관한 이 두려움도 엄청난 거고 이런 수치심과 두려움이 사실 내 배우자나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뭐 우리가 꼭 이런 사기가 아니더라도 주식 많이 잃으셨죠. 배우자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보 미안해.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내 두려움이나 내 수치심이 있지만 분명하신 건 뭐냐면 이거 그냥 감춰두시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건강도 잃을 경우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기를 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네. 마음 먹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심리적 술수를 쓰고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을 마치 애워싸듯이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어쩌다가 그 실수로 그 늪에 빠졌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맞아. 실제 경찰서에 가시면 피해보호 전담 경찰관이 따로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취업, 심지어 뭐 손해배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돕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도움을 청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생 상황에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수렁에 빠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용기를 갖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면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방법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단어 주의하셔야 돼요. 평생 고수익, 그다음에 평생 원금 보장. 요 두 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투자 사기의 공통점이요.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배당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한다고 해요. 특히 미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어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연금처럼 확정 수익 그러니까 배당금을 계속해서 따박따박 지급해주면 사실 이게 사실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금의 손실 없이 뭐 투자금의 1% 매일 주겠다. 지나친 고수익이잖아요. 돈 넣기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고 위험 부담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광고를 보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가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다 이런 현혹되는 광고를 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금감원 관계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없다. 세상에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너무 유명한 사람들, 너무 큰 수익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현혹하는 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원금에 고수익 보장되는 투자는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공익광고협회. 또 다른 주의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즘에 또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 사기 유형이 뭐냐면 네. 가짜 앱이나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깜빡 속을 수가 있는 게 실제로 국내에 존재하는 국내 유명 증권사의 상표와 상호를 뭐 심지어 회사 칼라까지 그대로 도용을 해요. 앱이 똑같습니다. 이들이 보내주는 링크를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깜빡 속기가 쉽잖아요. 근데 나중에 출금하려고 하면 출금 안 되고 이 앱 먹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를 진짜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뭐 땡땡 증권에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내가 당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나도 보시고 사진 다 찍어두시고 영상까지 찍어두시고 그리고 뭐 경찰이나 뭐 금감원 같은 데에서도 한번 조회해서 알아보시고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정말 사기가 그래.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드셨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네.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는요 돈을 불리는 것보다도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현혹되지 않으려면 가가지고 남의 말을 이렇게 솔깃해서 혹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외국에서 보면 60대 이상 금융교육을 뭐 많이 강화해서 시킨다고 그러는데 난 이것도 불안해요. 60대 이상 분들 금융교육 시킨다고 모아놓잖아요. 네. 그 중에 또 사기꾼이 있어요. 있을 거야. 아마 그럴 그러면 수 거기서 있어. 오신 분들 싹 이래가지고 또 내 돈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하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예, 장신택 기자 다음 주제는요. 네, 요즘 청년들 가운데 네. 2명 중에 1명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인데요. 캥거루족 자녀, 부모와 10년 같이 살면 세금 절약한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꽁트로 만나보시죠. 저희 집에는요 나이 40이 넘도록 직업도 하나 없는 캥거루 한 마리 아니 캥거루족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가서 알바라도 하던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아들만 볼 때마다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아유 냄새 팬티에서 웬 개밤 신내가 나니. 아유 나이 60 먹고도 아들 속옷 빨래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유 속상해 진짜. 아유 어머니,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꼴 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 내게 용돈을 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축의금 낼 돈 없으면 이거 결혼식을 가지 말아야지. 어? 너는 허리 꼬부라지 이 늙은 엄마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니?
엄마, 나 돈 없단 말이야. 근데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그거 한 16억 정도 되지? 예, 어차피 그거 나한테 유산으로 줄 거잖아. 예, 그냥 지금 주면 안 될까, 그거? 어머나 세상에. 이 녀석, 요 녀석. 너 그럼 아파트 믿고 지금까지 일도 안 한 거였냐? 너 어쩌려고 그러냐? 예, 아파트 주면은 내가 깔끔하게 독립할게, 엄마. 응? 깔끔하게. 아휴, 어떻게든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보내야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엄마 집에서 독립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야, 너 엄마 집에서 독립한다더니 왜 또 방구석에 뒹굴고 있어? 어머니, 저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들어보세요. 예, 저에게도 계획이 있는데 이 캥거루 자식은요. 상속세 들어보셨죠? 상속세.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상속세라면 설마? 네, 맞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는 그 엄청난 세금, 그 상속세.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할 줄 알았냐? 이놈의 자식이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 죽으라 고사를 지내네. 아주 그냥 이거 너 비 오는 날 밖에 비 오던데 비 오는 날 먼지라도 한번 맞아봐라. 이놈의 자식. 10년간 부모랑 같이 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독립을 하지 않겠다는 아들. 제 생각엔 집에서 나가기 싫어서 술을 쓰는 것 같은데 정말로 아들의 말이 맞는 건가요? 어디서 또 듣고 왔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엄마 참 황당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말기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어머니 최 씨의 사연인데요. 네, 어머니는 항암 치료의 고통보다 아들 때문에 더 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40대 미혼인 캥거루족 아들은 이 엄마가 갖고 있는 16억짜리 아파트만 믿고 경제 생활을 거의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엄마는 내가 죽으면 상속세도 못 낼 녀석이 아파트를 왜 탐내냐? 라면서 이제 엄마는 꾸짖었지만 아들은 그런 엄마에게 10년 동안 같이 산 자녀는 상속세가 공제된다면서 이 콧방귀를 꼈다고 합니다. 네, 꽁트를 하는 동안 장기자 뒤통수를 칠 뻔했어요. 근데 가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는데, 근데 가만 보면 요런 이 꼼수를 부리면서 인생을 사는 요런 친구들이 또 검색은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땐 이런 모종의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아닐까요? 그 아들이 검색을 한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검색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가 6억을 한도로 집값 100%의 그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이거를 검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일명 효도 그 공제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냐면 이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을 때 상속세를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인데 이 사연에서 보시면은 이 아파트의 시가가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제를 따져봤을 때 일괄 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 있으면은 배우자 공제 또 5억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한도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이 공제를 전부 다 적용을 받게 된다면 없네. 이 아파트 16억에 대한 과세는 없을 수가 있죠. 그러네. 그러면 어쨌든 아들이 알고 있었던 게 사실이네. 사실이에요. 잘 알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병마를 이겨내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사망하셨는데 어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편과 아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 이 아들의 계산에 착오가 생겼는지 상속세가 억대로 부과가 됐다고 합니다. 부모랑 10년 같이 살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세금이 부과된 거죠? 아들이 검색을 좀 어설프게 했어요. 요건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아하.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10년 연속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산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중간에 2년 정도 독립을 했던 기간이 아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게 이 효도공제라고 불릴 정도로 절세 효과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네.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봅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계속해서
계속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미성년자가 같이 사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이건 요건이 안 되고 성년이 된 이후에 자녀가 10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되고요. 이게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이전 10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10년 이상 살 때 뭐 주택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고요. 1세대 1주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동거한 그 자녀, 그러니까 직계 비속만 주택이 없는 경우에 그 주택을 그대로 상속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내가 주택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상속받았을 때 그때 10년 동안 살았다고 하면 공제가 된다는 건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 없이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돼요. 지금 사연자처럼 같이 살다가 2년 동안 독립했다. 네. 그러면 이 기간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 2년이.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군대를 갈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면 아니겠죠. 아니면 유학을 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뭐 수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취업이나 아니면 뭐 군대를 갔다 이런 경우는 그냥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그 특별한 사유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예요.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같이 동거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간은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를 저 같은 경우는 2년을 다녀왔는데 그러면은 이 2년을 빼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요건 중에서 연속해서 이제 1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서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은 해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포함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부모님이 실제로 집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전세 세입자로서 9년을 살다가 1년, 집을 소유한 거는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 동거 10년 요건은 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도 방금 말씀드린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좀 어설프게 알았네요. 그렇죠. 제대로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 어쨌든 요즘에는 높은 집값에 고물가에 이래서 청년 2명 중에 1명이 캥거루족이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들리고 막 하는데 캥거루족 자녀가 증여세를 좀 이렇게 부담을 더는 이런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요즘에 캥거루형 엄카족이라고 해서 엄마 카드. 네. 성년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엄마 곧 주머니 속에서 엄마 주머니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그런 자녀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동안 이런 캥거루형 엄카족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부모도 이게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굉장히 엄격하게 매기지는 않았는데 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 한도 내로 그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월로 환산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 카드로 그거 이상 너무 많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막 과소비를 하면서 쓴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단순히 부양 의무를 넘어선 부모가 자녀에게 그 상당액만큼을 증여했다고 보는 게 맞고 조세 실질주에 따라서 그 부분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강북에 부모가 살고 강남에 자녀가 사는데 강남에서 막 술집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돈을 긁었다 엄마 카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 부분은 증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더라도 좀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받아서 써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지 너무 과도하게 일정 금액을 넘어서서 부모님께 성년이 된 이후에 의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옛날 결혼식 참 재밌었지. 추억의 결혼 문화입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 그 시절 결혼 풍경입니다. 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금 이 화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아, 예쁘시다. 너무 미인이시죠? 네. 배우가 아닌가? 배우. 엄앵란 씨 사진인가? 아니, 엄명란 엄연한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명란. 배우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너무 엄마. 신데요? 엄마 엄마요? 같은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 사진. 진짜요? 어머. 진짜 미인이시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와, 너무 이야. 아름다우세요. 1963년? 그때 와. 그때 웨딩 드레스 입을 네. 정도면 네. 아우. 아니 근데 아, 우리 엄마 압도적으로 이뻤네. 네. 모았어. 아름다우시다. 어쩐지 미인이시다 했어요. 하얀 면사포를 쓰고 예전에 다 한복 입고 있고 저희 친정 엄마는 한복 입고 결혼식 올리셨는데 네. 너무 고운 웨딩 드레스를 입으셔서 부잣집이셨나 봐요.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 때 저렇게 면사포 쓰고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장 걸어 들어가고 이게 100년 정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근데 사실 그 옛날 면사포도 많이 달라지고 예식을 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하객들하고 즐기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삶이 달라지긴 했는데 196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때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다 뭐 연애 결혼하고 그렇지만 옛날엔 또 중모 결혼이었잖아요. 예. 중매 결혼 많이 네. 했죠. 맞아. 그 예전에는 있는 집들이야 뭐 고급 레스토랑이나 네. 아니면 또 뭐 호텔 커피숍 같은 데서 선을 받겠지만 네. 대부분의 청춘 남녀들이 다방에서 다방, 그죠, 다방. 다방에 그래서 주말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런 얘기고 소개팅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서 이제 선을 받죠. 그거는 결혼을 전제로 한 거죠. 그 당시에 중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주로 친척이나 부모님들이 중매를 주선했고 맞아요. 주선자들은 얼굴만 쓱 보이고 자 이제 너희들끼리 얘기해라 이러고 싹 빠져주시는 거죠. 아 근데 그냥 가볍게 뭐 연애하고 만나봐라 네. 이것도 아니고 첫 만남에 뭔가 결혼을 전제로 한다 이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야 뭐 남녀가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 많이 못 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남겨놓으면 입만 바짝바짝 마르고 그냥 엽차만 꼬짝꼬짝 마시고 맞아. 그 당시에 다방 갔을 때 그런 분위기 내는 남녀가 있으면 아 저거는 지금 맞선하는 중이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 60년대 이후부터 이 연애 결혼의 형태가 생겼다고 하던데 또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요즘 결혼식 있잖아요. 면사포 쓰고 하얀 드레스 입고 하는 요 결혼식이 등장한 것도 요 60년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갑순이하고 갑돌이가 갑돌이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축제. 그야말로 축제고 온 동네가 다 결혼에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1960년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그 한국의 발전사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 경제 개발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전후복구되고 경제 개발 일어나면서 다들 서울로 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고 그렇게 서울에 와서 갑순이도 갑돌이도 여기서 서로 간에 눈이 맞든지 아니면 누구 소개를 받아서 결혼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서로 집이 너무 멀어요. 그래. 뭐 찾아갈 수도 없을 맞아. 뿐더러 결혼식을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마땅한 혼례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는 동네에 이제 집 마당에서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예식장이 없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웨딩홀. 웨딩홀. 그래서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용 예식장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드디어 신부 화장, 드레스 이런 걸 합쳐서 우리가 요새 뭐라 그러죠? 스드메. 스튜디오, 또 드레스, 또 메이크업 해가지고 네. 스드메라고 하는데 스드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 스드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결혼식장에서 신부 화장하신 거 보셨죠? 싹 다 키메라예요. 진하게 했어요. 맞아. 키메라 분장 굉장히 낯선 일명 아주 약간 과하다 싶은 신부 화장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외화 옛날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차 뒤에 신혼여행 떠나면서 깡통 다는 네. 거, 뭐 소리 나게끔. 맞아. 이때 우리나라에도 그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 웨딩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뒤에다가 깡통 다는 것도 유행을 또 시작했다고 하죠. 예, 지금 1960년대 얘기하셨는데 이 스드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결혼식이 열렸죠. 그렇죠. 네. 1964년 바로 영화배우 엄앵란 신성일 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세계의 결혼식 이렇게 불리면서 화제였는데 지금도
지금도 운영하는 고급 호텔에서 열린 이들의 결혼식에서 무려 4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심지어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청첩장이 암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지금도 호화 결혼식 얘기하면 회자되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부케 던지기 결혼식마다 신부들이 부케 던지잖아요. 요게 엄앵란 씨 결혼식 때 그 4천만 명의 그 하객과 팬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고맙다고 부케를 던졌대요. 그게 이슈가 돼서 너도 나도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결혼식의 풍경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야, 그 시절 네. 결혼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 결혼식으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볼거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거 재욱 MC가 좀 전해주신다고요? 예,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네. 그 시대의 신성일 엄앵란 씨 그 결혼식 이후에 60년대 화려한 결혼식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네. 70년대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결혼식 간소화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 나가죠. 네. 결혼식에선 하객에게 청첩장, 답례품을 주면 네모다. 70년대? 네. 70년대? 답례품을 주면 뭔가 네. 다시 주면 물려받아야 했다? 청첩장이나 고맙죠. 답례품을 주면 국가에서 체포했다.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아, 설마 체포했다. 체포까지. 체포까지 하는 거는 좀 체포까지는 체포는 아니었고 아니고. 자 예. 네모 주시죠. 답 주시죠. 구속시켰다. 처벌을 받았다. 받았다. 처벌을 받았다. 아니 네. 청첩장, 답례품 주면 처벌받았다. 이거 너무 충격인데요? 70년대 들어서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소득은 쥐꼬리만한데 1년 내내 혼상 제례를 치르다가 빚까지 내는 우리 현 씨를 개탄하면서 아하. 호화 결혼식과의 한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가정의례 준칙. 이 가정의례 준칙에는 결혼식에서 3가지를 없애는 산무 결혼식이 권장됐다고 그래요. 바로 함, 청첩장, 주례 이렇게 어머머. 3가지를 없애자는 게 골자였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 다소 검소하고 간략하게 진행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청첩장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하객들한테 결혼하는 걸 이렇게 알리기가 보통 SNS나 뭐 이런 것도 없었을 시절인데 예, 청첩장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준칙이잖아요, 준칙. 그렇지. 준칙이기 때문에 또 가이드라인인 정도인데 이거 안 지키는 사례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불만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당시에 개인의 경조사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대한 준수율이 매우 낮았다고 그래요. 이대로 안 되겠다 판단한 정부가 1973년에 처벌 조항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 결과 서울 도심의 17개 관광 호텔의 모든 예식장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청첩장 돌리기 등 허례 허식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당시에 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물가로 보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고 합니다. 오, 상당하죠. 당시 50만 원이면 엄청나죠. 사상 최초로 과도한 경조사를 했다고 국가가 처벌을 했다. 와, 그러면 이거 벌금까지 물게 되면 이거 잘 지켰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있다가 밖에 나오는 방법이 꼭 정문을 통해서 나오나요? 그래, 아니, 담도 뒷구멍. 넘어 나왔죠. 그럼. 그러면.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청첩장이 일단 금지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꼼수가 시작됩니다. 모시는 글. 모시는 글로 해가지고 눈속임용 청첩장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제 꼼수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정부가 보다 본격적으로 나서서 공개 망신 주기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장관 같이 약간 특정 직업군에서 너무 호사스러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신문 사회면에다가 실명하고 그 집 주소까지 쫙 어머, 올려요. 너무했다. 강력하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상상도 없는 일이죠. 못하죠. 네. 근데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결혼식 크게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공개 망신을 주던 그 시대 1999년에 관련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70년대 들어서 결혼식에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혼여행. 하니문. 아니, 네. 70년대 초반만 해도 결혼식이 끝난 후에 택시를 세내서 새로 생긴 남산 지하터널이나 북악 스카이웨이를 한번 도는 택시 투어 택시 투어, 스타일이 맞아. 유행이었다고 택시 그래요. 투어 있었어. 네, 그리고 70년대 또 뭐냐? 네. 온천이 아우. 신혼여행지로 떠오르기 많이 시작했고 갔죠. 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먼 거리를 가지 않고 여행 느낌으로 떠날 수 있는 수안부 온천, 온양 온천이 유명했고요.
그 당시에는 온천에 가서 1, 2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일상을 떠나서 폭 몸 불리고 이렇게 신혼여행을 즐기고 왔다는 겁니다. 이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네. 뭐 해외로 신혼여행 뭐 비행기가 안 뜨니까 네. 해외로 못 가고 그래서 다 차 타고서는 뭐 천안 정도 가거나 뭐 이렇게 가까운 데로 갔다 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예, 이게 또 다 역사가 있는 여행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네가 가라 하와이, 부곡 하와이 뭐 이런 거 많이 갔었죠. 그랬는데 1980년이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아주 달콤하면서 보다 의미 있는 여행, 의미 있는 결혼 여행을 하겠다라는 결심들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온 노래가 있죠.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다 훌훌 버리고 제주도도도. 그래서 예. 근데 제주도. 당시에는 그렇죠. 제주도 이렇게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단체로 신혼여행 가는 게 또 그쵸. 붐이었다고. 단체로? 네. 많이 갔어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신혼여행으로 제주도가 이렇게 급 부상하게 된 게 뭐냐면 그때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비행기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 비행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그래도 살면서 비행기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냐. 또 호텔에서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 특별한 경험으로 이제 제주를 많이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시대엔 사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또 시대의 추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단체로 간다는 게 전 좀 충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단체로 가서 그 버스 안에 쫙 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의 푸른 밤 아까 노래 가사에도 나오겠지만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자기야 이게 자기야 하나 둘셋 처음이라 이거 진짜 어색해요 이거예요? 부부 났어.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여행들을 많이 가. 그때는 뭐 잘 모르죠. 정보 같은 네. 것도 모르잖아. 제주도에 대한 거. 그리고 처음이죠. 첫 비행기 타죠. 첫 장거리 여행이죠. 그러니까 단체 여행을 많이들 선호했던 거죠. 근데 저때 단체 여행들 가잖아요. 저 막 그러면 유채꽃. 남자들끼리 또 죽이 맞아가지고 밤에 모여 앉아서 술 마시고. 저 맞아, 유채꽃밭 나오는데 저기서 똑같이 저렇게 사진사의 지시에 따라서 어색한 포즈 취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참 트렌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최고의 지상낙원은 제주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1990년대가 되면서 이제 해외로의 진출이 시작됩니다. 여행 자유. 아하, 그 1989년에 첫 번째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영어 단어가 있죠. 글로벌. 글로벌. 그러면서 제주 여행이 한풀 꺾이고 그 시선을 해외로 돌리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서면서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퀴즈 수림 씨 준비하셨죠? 자, 이제 시간을 80년대로 고고 하겠습니다. 자, 80년대에는 결혼할 때 땡땡땡 이거를 나라에서 정해줬다입니다. 자, 두 글자입니다. 땡땡. 땡땡을 나라에서 정해줬다. 결혼식 결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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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저도- 전체 비용, 허례허식을 막자. 비용을 정해줘. 저도 비용인 것 전체 같아요. 비용. 비용 다른 거 없습니까? 날짜를 날짜. 네. 날짜 땡이야. 땡이야. 자, 80년대는 결혼할 때 혼수를 혼수. 나라에서 혼수를. 정해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80년대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떤 혼수품이 등장했느냐?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이 인기 혼수품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혼수 비용이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호화 혼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표준 혼수를 제정합니다. 가구는 옷장과 화장대 1개씩. 자, 침구는 솜이불과 담요 1점씩. 이야. 예물은요 시계 또는 18금 반지 1개 이렇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정해줬어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혼수까지 이거를 다 지정을 해줬다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70년대에 벌금 물리던 거 이 가이드라인 준칙 요 때보다는 좀 유연해지긴 했는데 이것도
잘 안 지켜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킬 리가 있나요? 그래, 그럼요. 맞아. 이제 물론 지키는 분들은 잘 지켰지만 여러 또 꼼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글로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해외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해외 사치품이 본격적인 혼수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무슨 동물에 있는 뭐 밥통 뭐 네. 이런 거 해외에 유명하다는 여러 것들이 쭉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중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게 시어머니 밍크 코트 아하. 이런 거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등골 브레이커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 혼수나 아니면 결혼 준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땐 정말 실속 있게 만들고 그다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행복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함진압이 등장하죠. 함 사세요. 네. 그 전에는 없었나? 이게 90년대 그때 등장. 등장했나 그 전에 봐요. 있었죠. 그 전에도 있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아마 90년대까지 정도일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이게 그때 뭐 함사세요 이런 거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동네 시끄럽다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좀 폐해가 많다고 맞아요. 없앴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청사초롱 들고 신부댁 앞에 이렇게 가고 맞아요. 오징어 가면 쓰고 함진압인데 냄새 무시하게 그 나는데. 친구 중에는 이 함을 드는 친구는 그 네. 아들 난 친구 먼저 결혼해서 맞아, 아들 맞아요. 낳은 친구가 함지고 앞에 여기 오징어 가면 쓴 친구는 친구 중에 까불까불하는 친구 맞아요, 맞아요. 그 흥정자라고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해서 참 그 신랑 입장에서는 즐거웠는데 네. 신부 댁은 좀 곤혹스러운 것도 그렇죠. 그 시절 함진아비는 참 짓궂었어. 네. 맞아. 발 절대 땅에서 안 떨어지잖아. 절대. 예. 안 주면 안 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있잖아. 노래를 못하면 뭐 시집을 못 가요. 막 미운 사람 이러면서 노래를 꼭 이렇게 부르게. 신부 친구들 또는 너무 신부가. 부끄러워. 예, 신부 꼭 노래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 가면은 왜 쓰는 거예요? 대체? 이게 그 가면이 눈구멍 없어서. 두 개 뚫은 그 오징어 요거 이게 함진압의 시그니처잖아요. 네. 그런가? 여기 이제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 전날 그 잡기를 떨치기 위해서 얼굴을 숨기는 거죠. 예, 원래는 이제 얼굴에 수치를 했었는데 예, 수치를 하면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무섭죠. 약간 좀 코믹하게 하려고 오징어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른 오징어를 꼭 쓰. 오늘 영상 안 다뤘는데 이게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이래가지고 바가지가 또 성행했죠. 맞아요. 예, 뭐 사진 이런 거 전부 다 예식장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막 네. 이랬었습니다. 예, 요즘도 요즘도 최근에 결혼한 입장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결혼식 비용이 막 네. 한 번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막 쏟아붓는데 그렇지. 나중에는 이게 돈이 돈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너무 많이 드니까. 큰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참 달라져야죠. 네. 자, 오늘 또 추억 속의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주말 동안 맑고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씨는 어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출근길 안개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전북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이고요.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도 시야가 답답해서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낮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빗방울 정도라서요. 모자를 챙기시거나 잠깐 비를 피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쪽 지역은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름 기운이 돈다는 절기 소만입니다. 남쪽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면서 덥겠는데요. 청주는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릅니다. 네, 남은 한 주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고 맑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도 28도까지 올라서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만나볼 수 있는 Y교육 박람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양천구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두 번째 개최된 Y교육 박람회에서는 유명인사 강연, 4차 산업체험, 진로 진학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는데요.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의 개막식에 참석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가 미래 대비 교육과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체험형 박람회로 꾸민 것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한낮에 걸을 일이 있어서 좀 걸었는데 이야 땡볕 정말 대단하대요. 야, 정말 더웠죠. 네. 근데 어제 못지않게 오늘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이렇게 양산이나 우산 쓴 분들 많이 봤거든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시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뭐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